안녕하세요. 남북한 관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북한은 뭐 독재 국가이고 국명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그 권위주의 체제고 독재 체제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북한 체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건축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북한의 국가 전략은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건 북한 미디어에서 직접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최근에 이제 평양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서 이제 평해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양과 뉴욕의 맨하튼을 이제 합쳐놓은 곳이라는 거죠. 왼쪽 사진은 여명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새로운 이 스카이스크레이퍼 높은 빌딩들이 많이 그러니까 건설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호텔도 이제 아주 높은 호텔, 아주 랜드마크의 그런 유경 호텔이 완성이 되어 있고 북한의 고층 빌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2012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 시스템과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체제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 시기와 봤을 때 이제 연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장의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동해안에 있는 원산이 갈마지구의 사진입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해변가에서 이쪽 위쪽이 남쪽 편이겠죠. 이쪽 아래쪽이 북쪽 편이고 동해안의 해변가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제 포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 2016년이면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대외 정책을 펼칠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원산 갈마지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훈련도 하기는 하지만 원산 갈마지구의 일부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리조트에 불을 밝혀놓은 곳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이런 아주 해외 유명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짓고 휴양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이런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북한의 기존의 체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상당히 경직적인 체제였다고 하면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이런 국제적인 수준의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뭔가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 북한이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국가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48년에 김일성 의해서 이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이 됐죠. 그 이후에 94년도에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가 등장을 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2011년도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강조를 하면서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국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것이죠. 물론 앞서 보였던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도 김정은 시대에 보여주고 있었지만 사실은 국가 안보나 아니면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보면 이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었던 그 시스템과 그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시대는 특히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2013년 이후에 추진을 해서 핵 능력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그래서 2017년 11월에 되면 결국 대미 핵 억제력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에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 그래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한쪽 축인 핵무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핵 억지력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 집중 노선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 시장 경제를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로서 전환을 하는 그런 과거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그런 체제 변환과 그 체제 전환의 모습은 아니고
사회주의의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면서 제한적인 차원에서 경제 개혁을 하고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북한이 이런 체제적인 차원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존에 경직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게 시장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역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을 동시에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핵경제 병진 노선은 두 개 다 함께 하겠다는 건데 이전 시간에 논의를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사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하고 경제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역시 체제 변화의 모습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기존의 체제를 놓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예 모순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어떤 생존을 유지를 하고 김씨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핵무기도 가지면서 그렇지만 또 경제도 발전시키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쉽게 잘 될 가능성이 낮겠죠. 자, 이 사진은 2012년도의 사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고서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아마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촬영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모인 김경희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북한 주평양 중국 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태우면서 롤러코스터를 평양의 그런 놀이공원에서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징적으로 이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뭐 변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후에 김정은 체제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지만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과연 북한의 지도부가 정치 체제 차원에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매드맨 하이퍼시스라 그래서 이런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 매드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지도자가 미쳤냐 아니면 미치지 않았냐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북한 지도자들의 이 통치 방식이 정상적인 것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매드맨 하이퍼시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혹은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북한 주민들을 어떤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만들고 또 대외적으로 도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합리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행동들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이제 관계를 악화시키니까 또 북한 스스로 그런 위협 인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종의 시큐리티 딜레마, 안보 딜레마가 악화되도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북한 지도부가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북한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은 또 나름대로의 북한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북한 지도부가 공격적인 측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김씨 정권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계산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권 안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떤 지도부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북한을 통치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경제 개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정권을 유지를 하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어떤 위협 인식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모습들을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했다는 것이죠. 뭐 남한의 관점에서나 미국의 관점에서나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고 부적절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북한식 합리성이라고 하는 관점, 특히 북한의 정권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무모하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계산적인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무모한 측면이 있지만 경솔한 도박을 또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 그 서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이익이 되고 북한 정권의 손실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의 내용을 보면 이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뭐 아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북한의 현실을 보면 이 3대 세습이라는 게 유지가 되어 왔고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가족 정권을 유지를 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지도부들이 생각하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체제의 모습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독재자로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큰 그 이변이 없이, 뭐 가령 민중봉기라든가 아니면 군사 쿠데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독재 정권이지만 정권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잘 적응을 해왔고, 또 상당히 그 정권을 통제하는데, 국가를 통제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북한 정권이 계산적이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모하기만 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북한 정권이 이런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도발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3대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북한은 70여 년 이상을 이렇게 그 3대 세습을 통해서 유지해온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외부에서 보는 북한 체제의 모습들이 상당히 실제 북한 체제의 모습과는 좀 다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일성이 유일한 어떤 그런 그 지도자로서 북한에서 존재를 해왔는데, 이 냉전의 종식 과정에서 김일성조차도 그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냉전이 되고 난 이후에 김일성 정권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외부의 예측이 있었죠. 뭐 동독의 호네크 정권이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의 사례처럼 북한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뭐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북한은 이런 그 냉전의 종식 상황에서도 생존을 했던 것이죠. 자, 19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이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은이 그 정권 승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화되지 않았죠.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굶어 죽은 아사자가 많았던 시기에 거의 뭐 일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거의 10% 정도가 아사를 했을 정도의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또 북한은 그것도 넘어왔습니다.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아들인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하지 못할 것이다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김정은이 27살로 굉장히 어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북한 체제를 다시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 이후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 기술을 발휘하고 뭐 나이는 어리지만 나름대로 북한을 통제했던 그것이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나 북한을 통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그동안 그 수많은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하나도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북한 급변 사태가 나타날지 모르고 또 다시 북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내구성, 안정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섣부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체제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붕괴 예측도 잘 맞지 않고 북한은 70년 이상이나 함대 세습을 유지해 오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다른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이런 통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제 주민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북한의 민중봉기들, 그러니까 독재국가에 있어서의 민중봉기들이 과거에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남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런 것 민중봉기가 북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의 반발과 인민봉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회 안전성을 비롯해서 국내 보안 기구를 굉장히 강화를 하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규제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불만 세력이 있으면 그 불만 세력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감시를 하고 이들이 사회가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죠. 국가에 더 많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가가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고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상과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거죠. 북한 내부의 사상과 정보를 통제하면서 이 정권이 김씨 정권이 더 이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반대 세력, 불만 세력이 있으면 그런 주장을 불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주민들을 통제를 하고 그 인민 봉기를 막고 여러 가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그 불안정 요소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북한 내부에서 사회 내부에서 공권력을 사용을 강화해서 무력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 세력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방지하고 또 타격을 입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부 쿠데타가 이런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 중요한 변수 요소로서 작용을 하죠. 이 군부는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부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 김정일 시대에 성군 정치를 하면서 군을 우선시 하면서 이 군을 통제하려고 군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죠. 이처럼 북한조차도 이런 군부 쿠데타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가능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이 지도부가 군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군부의 어떤 실세들이 그 힘을 뭐 특별히 많이 특정 시기에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고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아예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뭐 숙청되기도 하고 차용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는 앞서 그 주민들을 통제했던 세 가지 방식들뿐만 아니라 이 군부는 나름대로의 그 엘리트 계층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포섭을 하거나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즉 이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지 계속해서 정치 자신들도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현재의 그런 특권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군부 쿠데타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핵심층을 견고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또한 외국의 위협을 조작을 합니다.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서는 대외적인 위협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rally round the fla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국기를 들고서 모여서 그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경선에서는 애국심이 아주 잘 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적으로 논쟁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외적인 밖에서 위협이 있으면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단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북한의 경우에도 뭐 제일 강조를 하는 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죠. 미국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요소들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인 쿠데타 방지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열 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가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쿠데타를 할 가능성에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상 조치도 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경계하고 감시하고 또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 보면 이 북한 체제의 변수가 이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 혹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대응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 북한의 정권이 취약해지고 따라서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을 하고 체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 스스로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북한이 그 내부적으로 시장화를 그냥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시장화를 허용해 주었죠. 2002년 이후에 특히 장마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은 렌트스킹, 지대추구 국가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화로 인해서 민간에 증대된 부가 있으면 그 부를 정권이 수탈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화가 되면 민간에서 그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뭐 엘리트도 그렇고 사적으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비교해가지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더 커지면 아무래도 정권의 안정성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시장화로 인해서 민간에서 사적으로 그 축적한 그런 부를 정권이 다시 정부가 수탈을 해 나가는 거죠. 가령 북한의 휴대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 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휴대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휴대폰이 있단 말이죠. 휴대폰이 편하니까 아마 북한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 가격을 높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얻은 그런 이익을 다시 정권이 수탈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영업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면서 그 대신 그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받고 그 허가료를 영업료를 받게 되면 그는 시장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부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이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델링 스루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과거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그 나름대로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시장에 비해서 국가가 훨씬 더 강화된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시장에서 정부로의 부의 이전이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정권을 안정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렌트스킹 국가의 모습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적인 불안정 가능성이 있죠. 이게 심화되면 아마 주민 반발도 많아질 수 있고 또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시장 경제 발전에서 잘 알려졌다시 그리고 우리가 뭐 동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 전환에서 알려졌듯이 이게 시장이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커지면 정부로서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북한의 어떤 그 정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국내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단기적인 이런 시장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불안정 사이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불안정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반발하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민들과 정권 사이의 어떤 갈등의 고리가 그 증폭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시장이 통제되면 시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것을 그 해결해 오고 얻어오던 그런 주민들이 더 이상 그런 그 채널을 통로를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만일의 경우에 급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은 가설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시장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북한의 체제를 기존의 어떤 통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그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북한이 상당히 이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국가 전략을 기존의 핵 위주의 전략에서 바꿔서 시장 경제를 그냥 완전히 그 무조건 채택을 해서 변화했으면 좋겠지만 북한의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 안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리비아, 이라크의 사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취약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리비아의 뭐 이전에도 논의했었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다음 그리고 뭐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제거되고 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이 북한의 미래가 그렇게 북한 지도부가 보기에도 굉장히 커다란 위협 인식으로 등장을 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미얀마나 쿠바나 이란처럼 국내적인 변화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이 국가들도 완전히 체제 전환을 하고 국가 전략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의 어떤 체제 자체가 경직성을 버리고 변화되면 북한이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북한의 정권 자체가 김씨 정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더 민감한 것이죠. 이런 그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안보와 더불어서 정권안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위주의 국가 전략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죠. 북한의 체제 속성상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나 아니면 북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과잉 안보에서 탈피를 하면서 경제 우선 정책으로 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그런 정권 안보의 어떤 중요성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직적인 성격 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북한이 역시 변화를 원하고 있기도 하고 의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